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보험 상품 전문가인 설계사가 함께 유익한 보험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 네,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험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맞습니다. 주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실 업무를 보면서 이제 질문 너무 많이 받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유명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이거 하게 되면 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음, 네네. 백내장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저희 올바름을 찾는 이슈예요. 근데 결론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보험금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받기 어려운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 검사지가 없으면 부지급 당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저희가 무조건 고객들한테 안내를 드렸었어요. 이 검사지가 꼭 들어가야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서류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부지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백내장 수술이 정말 필요했냐가 쟁점이 돼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의 적응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세극등 현미경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미 안과에서 그런 부분들 다 잘 알고 있어서 정상적인 곳이라면 다 준비를 잘 해오세요. 근데 지금 보험회사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업무를 진행했을 때는 병원에서 의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입원 처리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죠. 현재도 일선에서는 네. 병원에서는 뭐 꼭 입원비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백내장도 엄연한 수술이니까 수술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경과를 보고 나서 퇴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입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내장 수술을 생각했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태인가요? 있는데 다만 조금 난처하다고 할까요? 그건 아, 뭐냐면 준비해서 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야기하는 백내장 보험이 입원을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 말씀드려 네네네. 볼게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당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뭔가 이제 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서 뭐 치료했었다든지 아니면 뭐 망막 파열이 있어서 치료를 한 후에 이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해볼 수 있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보통의 치료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난이도가 높고 좀 더 경과를 관찰해야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수술과 같이 하는 경우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뭐 백내장 수술과 녹내장도 심해서 녹내장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또 다른 유의 이제 수술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술하면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연구 결과들 보면 다양한 종류의 합병증들이 또 발생하긴 하거든요. 네. 이랬을 때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그 실손 입원 보험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결론적으로는 예전처럼 유행 타듯이 하고 싶어서 뭔가 준비해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기저질환이나 어떤 병변이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역시 쉽진 않겠네요. 맞아요. 뭔가, 네. 네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꿀팁이 하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시는 소비자 선임권, 무료 선임 제도를 이용하면 좋아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 조사를 보낼 때 제가 보험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네.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이분들은
우리 보험 소비자들에게 의료자문 동의를 받아서 네. 의료자문의 의견을 받아 지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업무를 하실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아, 네네. 그런데 독립손해사용사한테 선임을 하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입원보험금을 줄 수 있는지를 중심을 두고 그 자료들을 찾아드린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좋은 제도네요. 근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제도를 저희 설계사들의 또 동료들한테 많이 이제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 돌아오는 어떤 답변이나 질문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독립사전사를 무료로 위임하게 돼도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보험사 편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의뢰에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다르죠. 첫 번째, 궁극적으로 저희가 보험회사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무료 선임 제도가 그 보험회사에서 보수를 주는 네. 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지금 저희가 좋거나 어떤 계약 관계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엔 보험 소비자가 저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좋든 싫든 저희에게 보수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 소비자들이 저희를 외면하면 저희는 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보험사 편을 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무료 선임 제도는 너무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예, 저도 이제 많이 의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실제 그 설계사님들도 고객들이 자동차 보험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정말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들과 설계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일반인들께서 나를 관리해준 설계사한테 연락을 하면 이제 좀 어떤 향후 치료비인 합의금을 많이 받아줄 수 있겠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손사님께서 더 잘 알겠지만 설계사가 그런 합의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어떤 금액을 조정해서도 안 되거든요. 대신 뭔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슈가 경상 환자에 대한 이 향후 치료 비용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좀 내용을 듣고 싶긴 했거든요. 네네. 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경상 환자의 이 자동차 보험에서 나가는 보험금의 지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커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를 없애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경상 환자가 뭐예요? 경상 환자란 뭐 근육의 긴장, 염좌 이런 사고를 당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상은 골절 사고가 없이 전치 한 2주에서 4주 정도 나오신 분들을 통상 경상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지만 향후 치료비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향후 치료비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이 보험금을 다 지급받고 나서 종결된 뒤에도 치료하는 비용을 이야기해요. 자, 원칙적으로는 향후 치료비라는 개념은 이제 약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의 내용은 충분히 이제 치료를 받고 치유가 완치돼야 이 보험사고는 종료가 된 것일 테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도 또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제 현실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종결을 하고 그 이후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알아서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런 개념에서 그동안 지급되어 왔던 항목이 향후 치료비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만큼의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만큼의 돈을 미리 계산해 드릴게요 라는 게 관념적인 정의고, 현실에서는 일종의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왔던 게 사실인 거죠. 그 향후 치료비라는 것이 경상 환자도 있고 중상 환자도 있는데 그럼 이 경상과 중상의 어떤 그런 급에 따라서 향후 치료 비용이 다 정해져 있는 건지,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관에 없는 내용인 건데 보통 어떻게 산정돼서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치료비라는 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종교를 위한 합의금의 재원이 됐던 거죠. 네. 사실 앞으로 얼마나 치료가 필요할지 그거보다는요, 어떤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이해관계 일치의 결과물로 나왔던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이 그래도 완화되는 상황에서 종결을 할 테니까 그 앞으로의 몇 회 정도나 통원이 될지, 그러면 한 번의 통원비는 얼마 정도인지를 곱해서 좀 구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부분인데요. 향후 치료비의 내용은 그 약관에 왜 없는 걸까요? 그래서 혹시 보험사는 아니지만 손사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왜 약관에 없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합리적인 어떤 보상을 위해서는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원론적으로는 치료가 충분히 돼서 치료가 종결된 후에 이 보험금을 받는 게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좀 부합하기 때문에 약간의 향후 치료비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주 나왔었던 굵직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부 많이 됐고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네.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